안녕하세요. 저는 55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지만 지워지지 않기에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저에게는 33 된 외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속 깊은 아들이었어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말 한마디로 저를 울게 만들 만큼 다정한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조만간 데려올게요. 라며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 그 아이는 예의 바르고 말투도 참 곱고 외모도 단정해서 금세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하며 고개를 숙이는데 그 표정이 참 순하고 맑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아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남편도 말없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엔 무뚝뚝한 사람이 그날따라 말수도 많고 술잔도 잘 비우더라고요. 이런 며느리 얻는 거 쉽지 않지. 라며 아들에게 말하던 남편의 눈빛이 어딘가 조금 묘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냥 기분 탓이라 생각했죠. 좋은 며느리 들어오니 기분이 좋은가 보다 했습니다.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며느리는 준비 과정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시댁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말도 참 예쁘게 해. 요즘 애들 같지 않아 정이 있어. 결혼 후 아들은 따로 살 집을 구하려 했지만 마침 저희 집 2층이 비어 있어서 신혼살림을 위층에 차리게 됐어요. 완전히 분가한 건 아니었지만 각자 층이 나뉘어 있어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2층에서 지냈고 저와 남편은 1층에서 생활했죠. 제가 만든 반찬을 아들 부부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고 며느리는 김장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의 시선이 자꾸만 남편에게 닿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예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 감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남편과 제가 모여 앉았는데 며느리는 아들보다 남편에게 더 많은 눈길을 주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좋아하시죠? 아버님 어깨 괜찮으세요? 안마라도 해드릴까요? 물론 효부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그 묘한 거리감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며느리에게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무뚝뚝하던 그 사람이 며느리 앞에선 꽤 부드러운 얼굴을 하더군요. 이런 애한테 복 받은 거야 우리 집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던 건 저뿐이었을까요?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의 말투, 눈빛, 손끝 하나에도 서서히 감정이 흔들리게 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가끔씩 남편의 시선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눈빛이 며느리를 향할 때 저는 알 수 없는 찜찜함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의 병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며느리가 결혼 후 시댁과 자주 내외하는 건 솔직히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시댁과 잘 지내고 싶구나 싶은 그 마음이 고마웠죠. 처음엔 반찬을 해왔다가 다음엔 집 청소를 도와줬고 어느새 저 없이도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게 되었죠. 어머님, 아버님이 혼자 계시길래 제가 잠깐 말동무 해드렸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이상한 장면을 마주쳤습니다.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며느리가
남편의 무릎을 툭툭 치며 장난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사과 달콤하죠? 그 말투, 그 눈빛. 어딘가 가볍고 가깝고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내가 깎아서 더 달다.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딱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며 웃었죠. 어머님, 많이 놀라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며느리를 자주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살갑지 않냐? 요즘 애들은 저렇게 잘 안 한다. 며느리는 점점 집 안에서 당당해졌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돌아오니 남편과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리모컨 찾으러 들어갔어.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며느리를 여자로 보고 있는 거야?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이제 미쳤냐? 제정신이야? 그 말에 제 입은 다물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건 며느리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낮은 웃음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처럼 움직이던 집 안 풍경이 이제는 이상한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옆에 있을 때만 생기를 보였고 남편도 그녀와 있을 때만 유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남편의 팔을 툭툭 쳤고 남편은 그런 그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마음이 이상하면 모든 게 의심스럽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의심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가방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작은 수첩이었고 거기엔 날짜와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죠. 아들 출근, 아버님 혼자 계심, 오후 차 마심. 아버님 오늘 웃음 많았음. 오늘은 접촉 없음, 아쉬움 남음. 숨이 막혔습니다. 뭐지 이건? 왜 이런 메모를 하는 거지?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늦게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했어? 별거 없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씻고 나와 거실에서 조용히 맥주를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홀로 거실 불을 끄고 소리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밝던 얼굴이 사라졌고 아들 앞에서도 말이 줄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해서 물었죠. 요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 며칠 뒤 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거실에서 머리를 부여잡고 웅크린 채로 통증을 호소했죠. 급히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 결과는 임신 6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놀랐지만 기뻐했습니다. 진짜야? 나 아빠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술에 취해 며느리의 배를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을 감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병원에서 유산 판정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서적 스트레스가 심했을 겁니다. 자연 유산으로 보이네요.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꼭 깨문 채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네요.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 옆에 앉아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힘내자. 우리 괜찮을 거야. 그의 눈빛은 혼란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남편이 묵묵히 앉아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어떤 위로도 분노도 아닌 묘한 연민과 소유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거실 불을 끄고 남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너머 남편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그 화면 속에는 며느리의 병원 초음파 사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조용히 가슴에 안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입술을 틀어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좀 이상한 걸 봤어요. 뭔데? 아버지랑 그 사람 병원에서 둘이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로하려고 했겠지. 그렇게 말하는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 손을 아버지가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그는 눈을 들어 가족을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장도 하지 않고 입술은 터져 있었고 눈빛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한 번씩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아들 며느리를 위해 음식이라도 해주려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들의 방 컴퓨터를 보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었고 뭔가를 검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스라이팅, 정신적 지배, 가족 내 성적 착취. 그 검색어를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제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로 꺼내는 순간 가족이 아니라 지옥이 되니까. 그날 밤 이후 아들은 침묵으로 우리 집 안을 뒤덮었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차 안에서도 그는 한마디 말 없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며느리는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방 밖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나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남편은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제 눈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들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버지랑 단둘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거실로 향했고 문이 살짝 닫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지만 귀는 거실 문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남편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묵. 그리고 아들의 낮은 웃음소리. 정말 대단하네요. 자기 며느리를 여자로 보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게 가능한가요? 남편이 뭐라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당신은 죽은 거예요. 이제 제 인생에서. 그날 이후 아들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모든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가 떠난 다음 날 아침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짐은 이미 며칠 전부터 정리돼 있었고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도 그땐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말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몇 번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미친 거였어.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이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온 집안에 메아리치듯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침실 안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나와서 거실에 앉아 허공만 바라보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는 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그런 방식이었어야 해?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그 어떤 사과보다 무겁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방 어딘가에서 이름을 바꾸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의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은 방 안에 놓여있던 허전한 탯줄 초음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숨조차 못 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 오지 못했고 그 아이를 둘러싼 진실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베란다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애는 나를 따랐어. 나는 그저 그 아이가 외로워 보여서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우울 반응이라 했고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한테 미안했다고 전해줘.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 앞에 서지 않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닙니다.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심지어 태어날 아이도 지워졌습니다. 남은 건 이 집안의 공기와 가끔 새어나오는 가스 냄새뿐입니다. 가족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 법적으로만 남은 이름들만이
서류 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 안에서 누구의 발소리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릴 일도 없고 누군가 다녀왔습니다. 외칠 일도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남편은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지방 모처에서 조용히 지낸다더군요. 누구와 연락도 하지 않고 아이도 갖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아들은 어느 도시, 어느 거리, 어느 작은 원룸에 살고 있을까요? 가끔 그 아이가 나를 원망하는 꿈을 꿉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엄마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집에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편의 옷장엔 이름표 없는 속옷만 남아있고 며느리의 방은 이젠 창고가 되어버렸고 아들의 사진은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우리는 아직 가족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에는 남편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며느리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매일 그 서류를 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 접어둡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들. 법은 남겨두고 감정은 떠나버린 관계들. 가끔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꿈은 깨어나면 사라지는데 이건 사라지지 않네요. 매일 현관에 남은 신발 한 켤레를 보며 누군가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문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죠. 핏줄인데 어디 가나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이야기를 마쳐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부디 당신의 가족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당신 앞에 선 누군가의 미소가 지옥의 시작이 아니길 바랍니다.